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침례 교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요 교단이. 저는 이제 장로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에 좀 오래 살았었는데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 제가 침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장로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쨌든 네. 문을 들었으면서 참 반갑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교회가 참 아담하고 좋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가 제목에 나타난 대로 지구와 우주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와서 딱 보니 여기 그 교재에 뭐 우주와 생명체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주제가. 그런데 이 그 두 개의 주제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뭐 스쳐 지나가면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던지듯이 하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와 우주의 기원이라는 그런 제목만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선언적으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주로 이야기하면 되고 뭐 그러니까 땅은 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선언 속에는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이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지 과학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학에서도 이 우주와 지구가 창조된 게 그 진화론에 근거를 해서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졌더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들, 저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사실로 이제 대부분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제 주류 과학 그 학계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과학자 입장에서 과연 현대 과학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주가 만들어진 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학적 그 제시된 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한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과학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주가 만들어졌던 게 과학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게 태양계거든요.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 옛날엔 명까지 했는데 지금은 해왕성까지가 하나의 태양계로 봅니다. 그리고 지구는 수성, 금성, 그 다음에 그 금성 다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목성에 비해서 지구의 크기가 하나씩 작죠. 그렇죠? 태양계에서는 목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게 바로 토성인데 토성도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태양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은하입니다. 은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예요. 은하. 이 우리가 미리네라고 우리 우리말로 미리네라고 불리는 은하인데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제가 지금 화면은 얘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저기 보면 가장 그 중심에서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된 부분이 거기가 태양계거든요. 일제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 조금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여기에서 여기 이쪽에서 포인트 여기를 가르치고 싶은데 색이 안 나타나는. 아, 그래요? 네. 저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선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첫 번째, 네, 그게 은하계, 우리 은하계에서 태양계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면요. 보통 한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가 항성이라고 하거든요. 태양과 같은 별이 한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는 약 4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천억 개. 그래서 요 길이가, 그러니까 우리 은하 한쪽에서 한쪽까지 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10만 광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광년. 그러니까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10만 년 동안 가야 이쪽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우리 은하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은하들이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데 한 2천억에 3천억 정도의 또 은하가 있습니다. 은하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은하들이 이제 현대 우주론에서는 그 빅뱅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져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진화가 되어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은하의 모습들이나 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그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우주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우주의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성운이라는 그런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성운인데, 성운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 있는 먼지, 틱들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꽃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지금 개성운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은하, 저 개성은 우리 은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이렇게 돌아가면, 네,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 있잖아요. 소용돌이 모양 하나하나가 나선 팔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선 팔 중에 페가수스라고 하는 그런 팔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은하가 바로 요 개성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로부터는 한 6,500광년, 6,500광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나비성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 나비성운도 한 2,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지구로부터. 네. 성운이긴 성운인데 올챙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이건 성운이 아니고 은하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2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인데, 네, 올챙이 은하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이제 올챙이 모양 좀 닮았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 은하는 조금 멀리 있습니다. 네, 약 4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게 되면 천체마다 어떤 이름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올챙이, 은하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관찰했는데 어떤 모양을 담지 않았다라고 하면 단순스럽게 NGC 602 이런 숫자나 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발견된 은하에 대해서. 그래서 저 은하는 약 한 2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 지구로부터 그래서 이제 NGC 602라고 불리는 그런 은하가 되겠고요. 네. 이것도 이제 이건 막대 은하라고 부르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길다랗게 직사각형 모양의 막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막대 은하라고 불리는 NGC 1300 은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은하는 네, 이제 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건 은하가 아니고 보니까 성운이네요, 성운. 그래서 왜 이게 유령이라는 말이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이제 유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그 성운이고 약 3,500 광년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지구로부터. 그리고 네, 그 유령의 손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보니까 꼭 이게 손가락 모양이 한 5개 정도 돼가지고 이거 발견한 그런 과학자가 유령의 손이라는 그런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쥐은하 또는 생쥐은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은하가 지금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2개가 있고요. 지금 은하가 지금 2개거든요. 2개인데 지구로부터는 약 3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관측한 결과. 네. 그리고 네, 장미꽃 은하 또는 장미은하라고 불리는 그런 은하인데요. 이 은하도 지구로부터 약 3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입니다. 그리고 은하가 지금 하나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이, 그러니까 꽃 모양에 있는 위에 있는 은하가 꽃 모양 은하고 아래는 조금 그 장미의 그 나뭇잎 또는 뭐 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은하거든요. 그래서 요 은하와 요 은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바로 우리 은하의 지름 정도의 그 거리가 돼요. 그래서 약 10만 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위쪽 은하하고 아래쪽 은하하고. 네, 물론 가까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 네, 고양이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양이 눈 은하라고 불리는 은하고요. 네, 자, 은하가 5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5개의 은하인데 이 은하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기가 좀 어려운데 네,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라는 그 프랑스의 과학자가 발견을 했고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네, 스테반 오중주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은하군이 되겠습니다. 네, 반지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반지 성운이고요. 혹시 이제 우리 봤을 때 북쪽 북반구 쪽에서 바라봤을 때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 거문고 자리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네, 이제 그쪽에서 관측되는 그런 성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은하는 이제 은하가 아니고 독수리 성운인데 요 보면 멀리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게 독수리의 머리 부분, 몸통 부분이고 옆에가 이렇게 날개를 펼친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독수리 성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그 별자리에서 이제 뱀자리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에 있는 그런 성운이고요. 그
다음에 소용돌이 모양의 은하 있는데 이름 자체가 소용돌이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그래서 그 별자리에 이제 사냥개 자리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에서 이제 관측되는 은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솜브레로 은하라고 불리는 은하인데요. 이 은하는 이제 처녀자리인 은하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모자, 이런 모자가 있죠. 이 모자를 솜브레로라고 부르는데 이 모자의 이름을 따서 그 모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솜브레로 은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은하들이나 뭐 성운 사진들을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사진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뭐 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별자리, 뭐 성운, 은하 이런 걸 보여줬는데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것들이 단순히 빅뱅이라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진화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과 같은 별들이 만들어지고 은하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현대 우주론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제가 아까 태양계 설명하면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목성이라고 그랬죠. 목성이 어느 정도 큰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구가 목성을 끝을 딱 자른 다음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1321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목성이 이렇게 크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구처럼 딱딱한 그런 암석으로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성은 가스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양계나 또는 태양계 밖에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망원경들을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이 좋고 그렇죠? 우주를 관측하는데 이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천체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이 최근인데 1921년도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발사가 돼서 지금 이제 그 우주 공간은 그 지구 그 궤도에서 이제 천체들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람이 지금 이제 제작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사진인데 보면 지금 육각형 벌집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거울입니다. 거울. 네. 우리가 망원경이 종류가 다양히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렌즈를 이용한 굴절 망원경이라는 게 있고, 거울을 이용한 반사 망원경이라고 있는데, 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제 그 반사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이용하는. 그래서 지금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주 궤도, 그러니까 지구상 밖으로 궤도에 올리기 전에는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가장 그 정밀한 천체를 관측하기에 그런 망원경이었고 그 허블 망원경의 여기 그 구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제가 허블 망원경하고 지금 비교를 안 해봤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천체 망원경이 있는데 여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기 전에 사용되어 있던 그 허블 망원경의 그 크기하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크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훨씬 크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만큼 정확하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크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제임스 웹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허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테스트를 해보는데 우리가 이전에 주로 봤던 것은 허블 망원경이 측정한, 관측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측정한 그런 우주 그 천체들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보면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스테판 오중주라는 은하군을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허블 망원경으로 측정한 거고 하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측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진이 왼쪽이 제임스 웹입니까? 오른쪽이 제임스 웹입니까? 어떤 것이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천체들이 많이 나타났는가를 보면 됩니다. 더 많이 보이죠. 왼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오른쪽에서는 보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여준 독수리성은 성능이 어느 만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왼쪽이 허블 망원경으로 측정한 거고 오른쪽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성에 관한 걸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목성은 지구를 1321개 담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목성 사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목성 사진은 이제 그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목성 사진인데 여러분 그 목성의 왼쪽에 그 오렌지색 하나의 그게 우리가 이제 대적반이라고 불리는 그런 점인데 그게 하는 이제 구멍이거든요. 구멍에 지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 구멍 속으로 지구가 쏙 들어가요. 넣으면 저 구멍을 통해서 지구를 1321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하늘이 흐려서 밖에 나가서 별자리 관측하기가 그런데 별자리 혹시 지금이 3월이니까 봄이잖아요. 봄 계절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혹시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늘 딱 쳐다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 보면 북두칠성이 어디 있지 하고 북두칠성부터 찾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처녀자리에 스피카라고 하는 그런 별이 있고 목동자리에 아르크투루스라는 별, 그 다음에 사자자리에 데네볼라라는 별이 있는데 이 세 개를 이은 걸 이렇게 봄의 대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늘만 좀 막다라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삼각형을.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하늘이 맑으면 밤에 한번 밤하늘을 바라보고 이 삼각형이 어떻게 그러니까 가장 봤을 때 반짝반짝 가장 밝게 빛나는 세 개의 별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별자리를 찾으면 그 위쪽으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북두칠성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한 궁금증 보통 철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들이고 자,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관측하는 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그리고 이게 우연히 됐는지 아니면 누군가 신의 설계에 의해서 된 것일까? 그리고 우주 질서는 어떻게 유지될까? 실제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가졌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이제 노력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17세기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17세기부터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그런 연구도 시작이 되고 이제 계속적인 노력이 되다가
이제 결론을 낸 게 있어요. 지금까지 쭉 과학이 발달이 오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 네,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자, 빅뱅이라는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이제 우연히 일어났고, 또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와 같은 천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현대 과학이 받아들이고, 네, 사실로 믿고 있는, 네, 우주의 시작이고, 네, 지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과학 시간에 지금은 이제 고1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이라는 그런 과목으로 과학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 통합과학의 대부분의 이 교과서에서 말을 하는 게 바로 현대 우주론, 현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우주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 출발점을 보면 이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죠. 거기가 이제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네, 보통 이제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저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3학년이 되면 그 빅뱅으로 인하여서 그 만들어졌던 미세한 입자들이 모여서 이제 별을 만들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90억년이 되면 그 초신성이라는 이제 별들이 나이가 들면 폭발을 하거든요. 그 이제 그 폭발에 의해서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네, 뭐 아메바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기원이 돼서 인류까지, 예, 이제 진화를 해왔다라고,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탄생했을 때는, 네, 빅뱅으로부터 약 138억 년이 되었다. 이 138억 년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이제 교재에, 지금 통합과학의 교재에 138억 년이라고 나왔고요. 이 교재는 그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2009년 교육과정이 개편이 될 때 그 당시 천문학자들이 측정했던 그런 연도의 우주가 이렇게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이게 변했거든요, 연도가. 그러니까 해마다 측정할 때마다, 과학자들이 측정할 때마다 그 측정하는 그 결과들이 다르게 나와서 우주 기온의 이 연도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138억 년이라고 그런 관측 결과 때문에 교과서에 138억 년이라고 그렇게 실리고 있고요. 네, 40억 년은, 네, 여기 그 지금 지구의 나이가, 태양계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오래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는 45억 년이 됐지만,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빨간색 글씨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초기 은하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는 그 보통 별들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가 있는 게 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별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모인 그 기간이, 그 당시가 40억 년. 그러니까 빅뱅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40억 년이 흐른 다음에 그때 초기의 은하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현대 과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왜 빨간색 네모를 쳐놨냐면,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초기 은하가 빅뱅으로부터 40억 년이 된 후에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주의 기원까지 가려면 만약에 130억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초기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132억 년이 전에 초기 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주의 시작이 138억 년 전이에요. 그러면 132억 년 전에는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빅뱅으로부터 40억 년이 흐른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132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서 6억 년밖에 흐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제가 요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했던 과학적인 증거들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거에 좀 반하는 그런 관측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관측 결과들에서 이야기할 때 요게 등장이 하게 돼요. 그래서 40억 년이라는 걸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현대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이다. 그런데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게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주는 지금 점점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팽창을 하고 있어요. 우주가 가만히 정체된 게 아니라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한 은하에는 별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있다고 했는데 은하의 개수가 2조 개라고 나와요. 2조 개.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사진에 보는 과학자가 천문학자인데 에드윈 허블이라는, 아까 제가 허블 망원경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을 하는 건데, 지금 거기 사람 옆에 보이는 게 망원경입니다. 실제적인 망원경. 이 당시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그 파사디나라는 곳에 가면, 지금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그 윌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윌슨산 천문대에서 이 에드윈 허블이 이 천체를 관측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허블이 사용했던 망원경이에요. 이 망원경으로 천체들을 관측을 해보니 어떤 걸 발견했냐면,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정체된 게 아니라 어떤 별이 있는데 별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더라라는 것을 관측을 해요.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허블 망원경인데, 이제 그 허블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미국 나사에서 이 지구 위 대기권 밖으로 망원경을 올릴 때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허블 망원경이라는 그 이제 명명을 했고, 실제적으로 여기 동굴 우리가 구경이라고 하는데, 이 구경이 2.4m입니다. 2.4m.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훨씬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보통 그 지구 표면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약 540km 상공에서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구를 뱅뱅뱅 돌면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도냐면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1시간 반이면 한 바퀴 돌아요, 지구를. 대부분 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질문들, 보여드리는 스크린에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의 수준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세우고 가설들을 세우고
그 세워진 가설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관측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놀라운 것은 관측을 하면서 빅뱅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현대 우주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주류 과학계에 반대되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관측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 무드셀라라는 별이에요. 무드셀라가 누군지 알죠? 잘 알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까지 살았죠? 네. 온누리 제작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이 별에 관측을 해서 별을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관측된 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별이라고 해서 이 별 이름을 무드셀라 별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럼 대체 이 별의 나이가 얼마만큼 먹었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그 리브라라고 해서 별자리가 천칭자리거든요. 그 천칭자리에 저기 보면 HD 140283이라는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무드셀라 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됐냐면 지구로부터는 199억 떨어져 있고 나이가 145억 년입니다. 이 145억 년은 평균 나이. 관측할 때마다 정확한 나이를 관측할 수가 없어요. 관측을 해보니 136억 년에서 152억 년 된 걸로 관측이 돼요. 평균으로 따지면 145억 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다는 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 얘는 그래서 빅뱅 이론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빅뱅 이론에 반하는 그런 관측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이제 북두칠성에 보면 북두칠성의 그쪽 방면으로 관찰을 해보면 여기 GN-G11이라고 해서 134억 년 된 은하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은하는 빅뱅으로부터 40억 년이 지난 다음에야 초기 은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면 빅뱅 일어난 지 4억 년 된 다음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관측도 빅뱅 이론에서 주장한 그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132억 년이었습니다. 2017년 발표 당시에 우주 나이는 132억 년이었고 2009년에는 138억 년인데 그로부터 8년 뒤에는 줄었죠. 132억 년으로. 조각과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과 자리라는 것에서도 132억 년 된 은하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132, 134, 145억 년 전에 은하 별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빅뱅 이론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빅뱅 이론에 반하는 발견이 또 하나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시는 게?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무드셀라 별을 이야기하면서 그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지금 그 허블이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을 때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구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천체들이 지구로부터 다 멀어지는 겁니다.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신기하게도요, 무드셀라별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구로. 얼마만큼의 속도로? 네, 초속 160km. 시속 160, 그러니까 1시간에 160km가 아니고 초속 162km의 속도로 지구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무드셀라별이 지구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이건 우주 팽창하는 거하고는 좀 반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럼 언제 지구와 충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언제?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드셀라별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오긴 오지만 지구하고 부딪히려면 33만 년이 지나야 됩니다. 33만 년. 지금 보시는 게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블랙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주 공간에 있는 말 그대로 검정색의 구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질량이 엄청나게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천체입니다. 천체. 질량이 무시무시하게 큰 천체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설명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주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간을 휘게 만들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이 다 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공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무막 있잖아요. 얇은 고무막을 얇게 편 다음에 어떤 무거운 물체를 탁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쑥 꺼지죠. 그럼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을수록 밑으로 또 쑥 꺼지게 되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공간을 고무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천체가 있는데, 이 천체는 태양 질량의 수만 배, 수십만 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탁 놓으면 그게 쑥 들어가요. 아래로 공간으로. 그래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왜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가서 부딪혀서 다시 반사가 돼서 내 눈에 들어와야 우리는 그 물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휘어져서 뚝 꺼진 곳에 빛이 들어가잖아요. 나올 수가 빛이. 반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가운데 밝게 빛나는 건 뭐냐면 블랙홀 주변에 먼지 이런 것들이 그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빛이 나는 거죠. 그 블랙홀 주변이. 그래서 이 블랙홀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지금 저기 보이는 걸 확대하면 저렇게 보이는 거고, 2019년에 발견이 됐고요. 처녀자리에 타원은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구로부터는 5,500만 광년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 검게 보이는 게 바로 블랙홀이거든요. 그리고 밝게 보이는 것이 블랙홀 그 주변이에요, 주변. 자, 저 블랙홀의 저 홀이라고 하는 구멍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데, 400억 킬로미터입니다. 400억 킬로미터. 요 구멍의 지름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 고속도로를 달릴 때 시속 100km 빠르기로 달린다.
그러면 요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가려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안 쉬고 시속 100km로 자동차를 타고 저 구멍을 지나가면 45,600년이 걸립니다. 45,600년. 그 정도로 크고요. 태양의 질량이 65억 배. 지름이 400억 킬로미터. 저 그림자까지 하면 이제 1000억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티스 보이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부티스라면 목동자리거든요. 별자리로 보면 목동자리인데, 보이드라고 하는 건 비어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목동자리 쪽에 저기 거의 천체들이 없는 그런 우리가 공동이라고 부르는데 보이드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블랙홀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홀의 나이가 131억 년. 저렇게 큰 천체가 저 당시에는 만들 수 없거든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발견도 그 빅뱅 이론에 반하는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그런 과학 저널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저렇게 보면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800하고 밀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8억 년이죠. 8억 년. 8억 솔라메스. 그러니까 태양 질량이 8억 배가 되는 질량의 블랙홀이 저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저건 발견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과학 저널에 실리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제 로버트 심코라는 그 MIT의 천체물리학 교수가 한 말이 있는데요. 우주가 빅뱅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빅뱅으로부터 빅뱅이 시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거대한 블랙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매우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 블랙홀, 이런 나이 많은 블랙홀의 발견이 그 빅뱅 이론에 반하고 빅뱅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발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 네이처를 통해서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을 모르는 거죠. 왜 빅뱅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관측 결과에 따라서 허블 상수가 계속 변한다.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허블 상수라는 말이. 허블 상수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주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나이.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지구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가를 측정하는 게 허블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게 허블 상수예요. 그럼 그 허블 상수를 측정을 하면 역으로 해서 지구 나이를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30년도부터 이 허블 상수를 점점 측정을 했고, 최근에 작년이죠. 2023년. 작년에 측정한 허블 상수 값이 나왔는데, 저기 맨 처음에 1930년도에 허블 상수를 측정했을 때 500이라고 측정이 됐어요. 그걸
우주 나이로 환산해 보면 20억 년, 우주가 20억 년 됐다라고 하는데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관측하는 방법도 더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허블 상수 값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영역을 보면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만 보면 허블 상수라는 값이 69.8, 68.3, 73.8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것을 우주 나이로 환산을 해보면 138억 년, 144억 년, 132억 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관측 데이터로 보면 우주 나이가 132억 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측 결과가 다르면 당연히 허블 상수 값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그룹에서 요 허블 상수 이제 우주 관측을 통해서 허블 상수 값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실험실마다 그리고 연구 그룹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허블 상수라는 게 허블이 영어로는 시작이 이름이 H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허블 상수를 H로 표기를 하고요. 그 옆에 KM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 표를 보시면 그게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 그리고 S가 있는 건 초거든요. 초. 세컨드라고 초. 그리고 MPC는 메가파섹입니다. 메가파섹은 여기 밑에 그 하늘색 박스로 돼서 설명이 되어 있죠. 메가는 10의 6승이거든요. 100만 우리가 메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파섹은 3.26 광년이 파섹이니까 1메가 파섹은 326만 광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26만 광년. 그래서 그 허블상수 숫자가 의미하는 게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500이다. 1930년도에 허블 상수가 500이다라는 얘기는 자, 지구로부터 326만 광년 떨어진 별이 초당 500km씩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자, 500이라는 말은 326만 광년 떨어진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500km다. 네. 초속. 그래서 최근에 측정된 2023년도에 측정한 허블 상수 값이 73.8인데 73.8의 의미는 326만 광년 떨어진 별이 지구로부터 초당 73.8km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멀어지고 가고 있는 속도를 알고 있으면 그걸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왜냐하면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되돌려서 모아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지구의 나이가 아니라 우주의 나이가 지금 132억 년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 관측 값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피직스 ORG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기고가 된 그런 기고문인데요. 그래서 뉴 허블 컨스탄트라고 나왔잖아요. 새로운 허블 상수가 측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의문점을 제기를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고가 된 글입니다. 뭐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됐죠. 우주의 팽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주의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빅뱅 이론이 아닌 다른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문을 제시를 했고요.
자, 피직스 레터라고 하는 그런 논문에 실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결론은 빅뱅은 없었다. 네, 그리고 우주는 시작점과 끝점이 없다. 그래서 빅뱅 이론을 대신할 새로운 우주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별히 과학자들은,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라고 믿지를 않거든요.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를 하고. 그래서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오래된 세월을 거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정말 정확한 이론을 제시를 하고 싶어서 이제 다양한 우주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의 한계 때문에 순환 우주론, 다중 우주론, 끈 이론, 거칠기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각각 등장을 하는데 이 우주론이 정확한 모든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우주론은 아직은 등장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빅뱅 이론에는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리고 빅뱅 이론에 반하는 그런 관측 결과들이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주류 과학계는 빅뱅 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제 요즘 항상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어 왔긴 하지만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리고 누가 우주를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을 해봤거든요. 제가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에게. 해봤더니 자, 이런 답을 줬어요. 물론 이게 영어로 답변을 준 내용인데 AI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그렇죠? I don't have a personal belief system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우주의 창조는 아직도 미스테리에 있고, 많은 그런 분야에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특별히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많은 그런 이론들 그리고 가설들이 세워지고 있다. 빅뱅 이론도 언급을 합니다. AI가. 그러니까 빅뱅 이론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된 어떤 것도 완벽하게 우주가 어떤 거에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AI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우주는 최고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는 설계의 결과이고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왜 이런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과학 이론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이론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주는 설계의 결과이고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데 이 두 성경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조금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좀 질문을 받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런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오래 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서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을 좀 빨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무 일찍 끝나면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인지 괜찮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반사된 걸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빛의 반사에 의해서 발견된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망원경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천억 광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우리가 지금 본다는 그 2천억 년 전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억 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게 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없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왜냐하면 이제 그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편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목성에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질문을 이제 못 들은 것 같은데 목성이 가스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딱딱한 암석이 아니고 가스로 뭉쳐져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성 같은 경우에는 가스층이기 때문에. 통가는 얘가 가스가 이게 그 중력에 의해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가스층이
네네. 네, 암석이 아니고 네, 기체. 또 네, 강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 줌에서 질문 있는데요. 네, 어, 요즘 학생들이나 저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경우에는 성경을 믿지를 않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뱅 이론에 더 이제 진화론이나 그런 거에 친숙하기 네, 때문에 이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저희는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를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그걸 믿지 않는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드셀라 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빅뱅 이론이 좀 이렇게 먼저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어찌됐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학교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학교에서는 빅뱅 이론이라는 게 교과서에 실리고 이걸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니다. 교과서가 맞는 게 아니다. 교과서에 실리긴 실렸는데 요거의 교과서에 실린 빅뱅 이론에 반하는 관측, 관측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과학적인 관측 결과들이 속속 발견이 되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빅뱅 이론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봐라.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와 결과들이 있다. 발표된 논문들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러면 학생들이 이 빅뱅 이론이 완전한 이론이 아니고 뭔가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다른 게. 네. 굳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그래도 그걸 창조론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현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그 빅뱅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창조 과학을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이거를 정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이제 궁금해요. 그 이걸 이제 그 과학의 차원과 믿음의 차원을 분리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천문학을 전공하는 주류 과학자들도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도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쪽에 그런 그 관측들 그리고 이제 이론들은 명확하게 세울 수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믿음의 차원과 이 과학의 차원을 분리는 안 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그게 딱 정의가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성경을 이제 믿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일반 신앙인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종교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이제 교수님처럼 이제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할 때는 좀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학생들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이제 그걸 믿음의 차원으로 보지 말고 지금 그러니까 주류도 진화론 아니면 창조잖아요. 진화 아니면 창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화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이 되고 그게 발표가 되고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진화론이 아니면 다른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 창조론 논쟁인데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그렇다니 그럼 남는 건 뭐야? 그러면은 그럼 창조론 어떤 신이 그럼 만드셨구나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더라도 어떤 신이 계셔서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계시구나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람에게 만약에 믿음이 씨앗이 심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우주에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별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별이 사라질 때는 그 폭발해서 사라지는 건가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걸 찾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제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지구와 거의 비슷하게 그런 환경에 있는 행성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과학자이긴 한데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기 지구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이 폭발을 할 때는 네, 폭발을 하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수축하면서 쪼그라든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밖으로 퍼져나가는 폭발도 있고 안으로 이렇게 꺼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없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안으로 뭉치면 이게 다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터지는 게 있고 별이 수명을 다해서 안으로 수축했다가 또 그 중력에 반하는 그 힘 때문에 다시 밖으로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마이크. 지금 여기 본당에 와 계신 성도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네, 마이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구가 팽창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주가 별이 팽창한다면은 멀어진 만큼 다시 되돌아오는 값을 계산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숫자가 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의 나이는 굉장히 젊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그걸 믿고 계시는지, 실제로 1만 년 이하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주 지금 질문하신 분의 요지가 지금 우주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어떤 별은 지구로부터 몇억 광년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몇십만 광년 떨어져 있고 이런데, 실제적으로 지구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보통 7,000년에서 10,000년 정도인데, 그럼 지구가 생겨나고 우주가 생겨난 게 7,000년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1억 광년 떨어진 1억 년 전에 날아온 빛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 당시에 이미 빛이 지구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네,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고, 넷째 날 창조하신 우리가 해달별을 만들으실 그 당시에는 천체죠, 천체가 생겨나실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당시에 별들을 볼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별들을 볼 수 있게끔 그 당시에. 그럼 빛이 이미 다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렇죠? 네. 창조 당시, 그러니까 7,000년 됐더라고 하면 그 당시 7,000년 전에 이미 별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별을 뒀는데,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한 상태로 창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 별이 2억 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7,000년 거기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네. 네. 네, 지금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현진 자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는지 개인적인 부분이 몹시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는지, 하나님을 어느 부분에서 믿으시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출판 문화를 보면 많은 부분 어린이들 책이 진화론의 근거를 두고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정재승 그런 과학자 같은 경우에도 최재천, 정재승 그런 분들도 되게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쓰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은 책들을 많이 지어내시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또한 창조 진화론이 빅뱅 이론이 틀리다,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는 있지만, 교과서를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과서는 수정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출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상의 그런
출판 문화 그런 것들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어떻게 이런 그 과학계나 이런 그 교육계를 이렇게 그 잡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신앙생활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우연치 않게 한 선교단체를 소개받았고 그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1학년 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2학년 때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게 그 당시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 그러니까 졸업 후에도 나중에 그 교수로서 그 캠퍼스에서 그 복음 활동을 하는데 조금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서원을 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이제 유학을 하고 학위를 하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네, 이제 학위를 하고 연구소에서 취업해서 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그 제의가 와가지고 이제 학교로 오게 되었고 이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서운했던 것을 결국에는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대학에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좀 그 돕는 그 선교단체를 돕고 또 이제 대학 내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국제교회라고 해서 국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공부한 게 이제 과학이고 과학자다 보니 이런 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창조과학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여기 교회에 와서 이제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과서를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다 진화론에 근거한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은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저희 창조과학회의 사역의 일환으로 교과서 잘못된 것들, 진화론으로 가르쳐지지만 이게 그 뒤에 발견되는 과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교진추라고 하는 게 저희 창조과학회 내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하는 사역들이 교과서를 개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과학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진화론에 입각한 그런 사실들을 조금 개정해서 그 개정 교과서에 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여기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빅뱅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많이 반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게 이제 주류 과학에서 받아들여지면 교과서도 조금씩 바뀌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저 들리십니까? 네. 네, 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고 쥐가 팔을 열심히 흔들어 가지고 날개가 나오고 종교보다 더 어려운 믿기 어려운 사실들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가 그 교회를 벗어나면 정설이잖아요. 교회를 벗어나면은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창조론적인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그것들을 공부할 때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혼란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부에서 교회 사역, 청소년부 사역을 좀 하면서도 청소년 저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교회에서 배운 내용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너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혼란이 온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천체과학 같은 그런 과학을 하시면서 교수님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하셨고 또 지금 중고등 학생 청소년들한테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아들 한 명은 지금 이제 고3이지만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냈고요. 또 한 학생은 일반 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그 대안학교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창조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대안학교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다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이 맞다. 이게 그리고 이제 진화론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요. 일반 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학교라면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학교는 대안학교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말한 대로 그냥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진화론에 반하는 과학적인 관측들, 빅뱅 이론에 반하는 과학적인 관측들을 소개를 해주는 거죠.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여기 빅뱅 이론이라는 게 완전히 맞는 이론이 아니다라고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 믿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저는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학생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도권, 우리나라 교육 이 제도권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 제도권에 있는 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에 따라야 된다. 설령 내가 거기에 반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나 수능 봐야 되는데 수능에서 진화론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게 틀렸다라고 답을 할 거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진화론 그대로를 내가 시험을 보면 거기에 맞게 그냥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의 신념이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 믿음은 그대로, 그게 더 편하거든요. 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 믿음은 그대로 갖긴 같대 제도권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교육받는 게 그게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 학생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믿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네가 제도권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수능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시험을 보면 거기에 맞게 답을 하면 된다. 그게 네 믿음을 낮게 하거나 너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문할 게 있는데요. 네, 요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워낙 그 핸드폰이나 그런 게임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근데 교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런 창조 과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만약에 이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네요. 네. 네,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하고 관심이 되게 많아요. 연령대가 주로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게 보통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다 있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리고 자녀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절대 스마트폰 사주면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면.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스마트폰이 없거든요. 고등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대학 들어가면 사주겠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들이 저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스마트폰. 네. 그래서 제 걸 가지고 가서 한 10분, 20분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어보면, 이건 조금 저희 이번 거기 강의하고는 약간 멀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네, 부모와 아이 사이의 갈등,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전화기가 없다라고 하면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과 좀 멀어지게 하시는 게, 네, 그게 아마 저는 그 성경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일찍 끝나서 네, 좀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강의와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네, 지구의 역사하고 인류 역사하고는 좀 별개로 보는 게 좋겠네요. 별개로 보면 안 되죠. 지금 그게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진화론에서는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한참 뒤에 인류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인류의 출현은 네, 그 아메바로부터 단세포 생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6일 창조, 하나님이 그 창조를 시작하신 6일째 되는 날 우리 인류를 네,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이제 교수님이 그 행성들이 뭐 32억 광년, 몇 억 광년 이렇게 떨어졌다고 다 하니까 네, 그 아까 이제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몇 억 년 걸리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지구의 이 우주가 창조된 때하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출현하는 만들어진 때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까 방금
전에도 했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조금 지금 질문하신 우리 성도님은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 만드셨어요. 넷째 날. 창세기에 그 넷째 날 해달 별을 창조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 넷째 날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 별들을 볼 수 있게끔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게끔 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오래된 행성이라 하더라도 젊다 그 행성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담 창조 같은 경우에도 아담을 응애응애 아기로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청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담을 딱 처음 봤을 때 얘가 몇 살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을 처음 봤다라고 하면 얘를 한 살이나 몇 개월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20대 청년 이렇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성을 관측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오래된 행성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행성이 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빛에 도달하는 그 시간이 네. 아까 이제 몇 억 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거리는 그렇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떤 별빛을 관측을 하면 그 별빛이 만약에 3억 광년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면 그 빛이 3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3억 광년의 그 별을 본다라는 얘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빛이 3억 광년 떨어져 있는 3억 년 전에 도달한 거죠. 근데 그 3억 년이라고 하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지구에 도달하게끔 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눈에 그렇게 그런데 과학적인 관측 결과로는 그게 3억 년 만에 온 빛으로 측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그때는 조금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좀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별빛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별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그 별에서 온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그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당시에 이미 지구에 그 별빛이 닿게끔 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해석이 돼요. 지구가 젊고 우주의 역사가 젊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3억 광년 떨어졌어도 그때만은 빛이 도달하게 해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 창조론에서 가정하고 그러니까 예측하고 있는 지금은 성경이 해석에 하면 7,000년이라고 하지만 넓게는 10,000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7,000년에서 10,000년이 됐다라고 하는 우주와 지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38억 년이 아니고 한 7,000년에서 한 10,000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과학적인 증거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지구를 보면 지구 내부에 그 내핵이라는 게 있고 외핵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부를 보면.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얘기한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로. 그런데 여기가 지구가 가만히 있는 그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 내핵에 있는 그 철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에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석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걸 지작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리적으로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죠. 이걸 지구를 자석으로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이 남극이 되고 아래가 북극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 자체가 자석이에요. 자석. 하나의 자석인데
지구가 만든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측정을 해보면 자기장이랑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트렌드가 있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트렌드. 그러면 그걸 역추적해서 올라가면 자기장이 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과거로 가면 갈수록 자기장이 세기가 세집니다. 그럼 그걸 만약에 10,000년 이상으로 높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자기장의 세기가 나옵니다. 그럼 자기장만으로 10,000년 전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 하나의 과학적인 어떤 그 측정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도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10,000년 이하다 나이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 학생들한테나 과학 따진 사람한테는 설명이 잘 쉽게 되겠는데 아까 그 거리 몇억 광년은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학생들한테 오히려 더 그 믿음의 차원이 거기에 가입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설명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기록을 믿지 않으면 제가 설명하는 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네. 그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절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교재에는 제가 가르치는 교재에도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빅뱅 이론은 완전히 과학적인 사실로 말을 하거든요. 대학 교재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다. 여러분 배우는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여기에 반하는 과학적인 관측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제 할당 시간을 채웠네요. 네. 그러면 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 아까 지금 얘기 들으면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천체 우주의 별들이 만들어진 그 기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6일 안에 그 많은 별들도 다 만들어졌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 우리가 보는 모든 천체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짧게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사실인 것을 믿게 하는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현대에서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데 저희가 좀 더 힘써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믿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그런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